이르노고 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4월 첫째 주 KBL 루벤팩트 1부 순서 심차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댓글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지금 조금 있으면 6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월요일 오늘 시간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좀 굴렸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화요일에 끝나잖아요. 정규리그가. 근데 이제 대진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렇죠. 5위, 6위가 지금 확정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은 저희가 기존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 저희가 또 이제 6강 플레이오프 시리즈 예측 여러모로 화제를 많이 모으지 않았습니까? 지난해에도 한번 해보도록 따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time to 욕먹을 시간. 그렇죠. 욕먹을 시간. 아 저는 뭐 작년에 하도 많이 먹어서 이제는 약간 내성을 가지고 한번 이제 또 한번 자신감 있게 방송이 편해졌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컨셉으로 가니까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욕 먹고 한다고 생각하고 하면은 마음이 정말 편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나 저희는 항상 분석은 진짜 진지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노말 모시지만 진지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4월 첫째 주 KBL 루멘 팩트 자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건님이 근데 조성민 선수는 수비를 잘했죠. 슛도 엄청나게 연습하고 이근희는 사이즈를 조금 더 키워야죠. 수비도 악착같이 달려야 되고 이렇게. 맞죠. 네, 저희가 또 이근희 선수 지난주 얘기하면서 조성민 선수랑 또 같이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요로 또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전진진 감독이 이제 이근희 선수를 조성민 선수처럼 좀 키워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뭐 키우는 것보다는 이근희 선수가 알아서 크는 거죠. 뭐 전찬진 감독은 조력을 하는 거고. 그렇죠. 또 근데 같이 옆에서 이제 지켜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근희 선수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아직 뭐 그래도 얼리로 왔고 또 이제 어린 선수고 뭐 이러니까 더 많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다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년 시즌에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근데 노력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대로죠 뭐. 그렇죠. 이거는 뭐 선수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뭐든지. 맞습니다. 자 무지개 레인보우님이 밸런스 게임 김민구 이정현 누가 더 아쉽나라고 했는데 이런 거 재밌습니다. 밸런스 게임. 레인보우님 아주 재치 있어요. 이런 거 자주 올려주시면 저희가 댓글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또 여기에서 또 우리 생각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발음이 꼬이네요. 그렇죠. 저는 아무래도 이게 사실 뭐 두 선수 다 아쉬움은 맞는데 기대치의 어떤 측면에서 이종현 선수에 대한 아쉬움이 확실히 좀 크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KBL에서 뭐 좋은 선수가 되는 걸 넘어서 드래프트 당시 기대치는 뭐 거의 한국 농구를 앞으로 이끌어갈 어떤 이제 최고의 원톱 빅맨에 대한 기대치 아니었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뭐 많은 빅맨 유망주를 데뷔했지만 그 정도 기대치를 받았던 선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종현 선수 꼽겠습니다. 저는 김민구요. 김민구 선수. 이종현은 대체 카드가 있다 기본적으로. 이종현 선수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수비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블록왕을 차지했어요. 이 선수. 그렇죠. 그러니까 세력 수비 하나만큼은 대단한데 사실 그거 말고는 뭐 저는 그거 말고는 그렇게 딱히 경쟁력 있는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고 고려대 시절 때. 저 이렇게 봤을 때 기량 향상이 뭐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뭐 이제 자신의 어떤 노력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점에서 프로에서도 사실 그 기량이 뭐 썩 그렇게 크게 는다 뭐 지배력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보지 않았고 김민구 같은 경우에도 파워의 약점이 있죠 이 선수는. 근데 기본적으로 타고난 어떤 농구 센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불의의 사고가 아니죠. 이제 사고를 쳤죠. 그렇죠. 사고를 치고 이제 김민구 선수 조기 은퇴를 했는데 이 선수 저는 조금 더 아까운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있었다면 아마 가드계에서는 평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기본적으로 이제 3점 슛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농구 센스 2대2 공격 그리고 수비 악착 같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완성된 그런 유형이었는데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김민구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성현 0504님이 삼성은 언제까지 내일을 봐야 될까요? 내년 시즌 4번 포지션은 이원석, 김동량, 차민석으로 가도 될까요? FA를 노린다면 두경민이 베스트일까요? 농알못이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답답함을 좀 호소를 했습니다. 이 팀은 이원석, 차민석, 김동량으로 4번 포지션 가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백업 김동량과 차민석이 살짝 불안하기 때문에 백업 빅맨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이원석은 뭐 키워야 되는 그런 카드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게 사실 차민석, 이원석은 뭐 이제
당장 뭐 1순위 신인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데리고 가야 되고 기회도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관건은 그거죠. 저희가 뭐 몇 번 언급이 됐었습니다만 이 두 명이 과연 같이 코트에 설 수 있는가? 외국 선수까지 있을 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게 차민석 3번에 대한 이야기죠. 3.5번까지라도 소화 가능한가 이 부분. 근데 또 차민석이 지금 데뷔하고 한 2년 동안 사실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지금 시점에서 되게 냉정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또 뭐 고졸 신인이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저희가 좀 또 섣부르게 판단하기 좀 이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원석은 모르겠는데 차민석은 운동 능력이 좋지가 않아서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되고 삼성의 FA 노린다면 두경민이 베스트일까요? 동아일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경민이 오면 좋죠, 아주. 그렇죠. 예. 아주 좋은데 뭐 시너지 효과가 사실은 확 난다. 이렇게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경민에게 얼마를 줘야 될지 이 그렇죠.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저는 그냥 윙맨 자원. 윙. 윙맨 자원을 경관 윙맨 자원을 데리고 오고 이 팀은 기본적으로 이제 선수 지금 수급도 수급인데 선수 수급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비시즌 때 뭐 어떤 감독이 와서 어떻게 팀 컬러를 확립을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부터 정립을 시켜야 됩니다. 이 팀은 기본을 정립시키지 않으면 어떤 선수가 와도 하향평준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체질 개선 진짜 필요한 팀이다. 네. 네. 그리고 HM 림님이 기자님들 두경민 니콜스는 저번에 코트에서 두 번째 싸운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도 다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쭤보셨어요. 네. 뭐 내부 분위기는 사실 이제 가스공사에서는 극비상이겠죠. 그렇죠. 뭐 밖에서는 뭐 인스타나 뭐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유튜버 같은 거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화해 뭐 영상 이런 부분도 보였는데 그거는 이제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이고 실제로 봤을 때 이제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풀리냐 안 풀리냐 이거는 좀 이제 단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고 좀 높은 부분에서는 이 두 선수가 과연 합을 맞췄을 때 농구에서 시너지가 나냐 안 나냐. 뭐 싸울 수도 있죠. 우리도 싸울 수 있죠. 그렇죠. 네. 삐질 수 있죠. 삐질 수 있지. 네. 근데 방송을 잘하냐 마느냐 저 이게 중요하고. 그렇죠. 결국 이 선수는 프로기 때문에 뭐 이제 네.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감정이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관건은 코트에서 이게 영향을 미치느냐, 혹은 코트에서 좋은 모습이 안 나오고 이게 또 코트에 안 좋은 부분으로 이어지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이제 이 두 선수의 코트에 같이 있을 때 모습을 보면은 그냥 순수 농구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감정이 안 좋다. 그럼 이제 그거죠. 제가 애드립 던졌는데 이거 진짜 안 받아준다든지. 막 이런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이 두 선수 제가 경기를 봐도 막 서로 하이파이브도 잘 안 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실제 경기에서는 패스도 서로 해주고 어시스트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이런 건 또 전 사실 되게 드물어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두 선수 사실은 잘 안 맞아요. 플레이적으로. 볼 호그적인 면이 좀 있고 뭐 니콜스도 공격을 주도하려고 하는 면이 있고 두경민도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은 뭐 플레이오프 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한국가스공사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사실 플레이오프에서 가스공사가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이 두 명이 살아나야 된다고 유동 감독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명이 이렇게 약간의 어떤 이슈가 있어서 되게 좀 약간 좀 재밌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니콜슨이 지금 팀 공헌도가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푸느냐. 뭐 거기서 두경민이 이제 조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잘 풀겠죠. 좀 봅시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홍희님이 국내 선수들은 왜 이렇게 뱅크슛을 사랑하죠? 예전에는 문경은 강동희 선수 정도만 잘 tus을 때 백보드 맞췄던 것 같은데 요즘은 아닌 선수 찾기가 힘들어요. 3점도 뱅크슛을 쏘는 선수 있던데 NBA도 뭐 뱅크슛 안 던지는 아니지만 국내는 유독 심해 보이는데 왜 그런가요? 이건 사실 저도 댓글 지금 타이밍이 참 재밌는데 저도 한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경기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나 뭐지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자유투가 조금 약한 선수들이 그걸 보완하려고 뱅크슛을 던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약간의 유행으로 번지면서 다른 선수도 약간 따라하기 시작했다. 이게 사실은 좀 어떤 현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뭐 댓글도 그렇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건 슛이 좋은 선수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성현도 그렇게 던지지 않나요? 전성현 선수, 뭐 김낙현 선수라든지 국내에서 슈팅 3점 하면 좋은 선수.
그 전현우 선수도 이렇게 던져요.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이 문제가 네. 사실 한 5, 6년 전인가 한번 네. 이슈가 되고 저도 그냥 제 나름대로 정리한 거 있는데 네. 저는 제 원칙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잘못됐다. 네. 네, 이건 잘못됐다. 왜 잘못됐냐? 첫 번째는 일단 뱅크로 던지면 슈팅 거리가 길어져요.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확도가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 입사각 자체가 뱅크로 던질 때보다 그냥 던지는 게 좀 더 넓기 때문에 그냥 던지는 게 훨씬 더 낫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지금 저도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가 지금 저는 못 찾겠어요. 뭐 있으시면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입사각이 몇 도에서 몇 도니까 뱅크로 던질 때는 뭐 예를 들면 30도고 자유투로 이렇게 그냥 던질 때는 한 40도니까 자유투로 던지는 게 훨씬 더 각이 좋아서 이제 뭐 확률이 높다. 이런 거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거는 저 못 찾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짧기 때문에 훨씬 더 들어갈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NBA 선수들 중에 자유투를 못 던지는 선수도 뱅크로 던지는 선수들은 거의 없죠. 그렇죠. 이건 뭐 과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뱅크로 던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뱅크로 던지느냐? 그랬을 때는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문경원 감독이 저는 시초였던 것 같아요. 예전에 김현준 그 고 감독이 했었어. 그거 이제 문경원 감독이 했었는데 문경원 감독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게 뭐냐면 슈팅 같은 경우에 딱 던졌을 때 이 슈팅 거리가 워낙 이제 자연스럽게 길게 나가기 때문에 자유투를 맞추기가 좀 쉽지 않아서 뱅크로 던졌을 때 좀 더 나았다. 그래서 던진 거거든요. 그런 이제 특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이제 따라서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었고 그 부분이 이제 쭉 내려오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투 감이 안 좋을 때 뱅크로 던져봤더니 좀 신선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잘 들어가더라. 그때부터 뱅크로 고정된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두 가지 타입들이 있는데 저는 이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 백보드를 활용한다는 것에서 조금 초점을 맞추면은 사실 이제 농구에서 백보드를 활용해서 어떤 필드골을 그러니까 골을 만드는 플레이를 보면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뭐 레이업 슛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45도 각도에서 짧은 미드레인지 점퍼라든지 사실 요 정도가 대표적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자유투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저희가 뭐 엘리트 선수는 아니지만 실제로 농구를 해봐도 45도 각도에서 백보드 활용은 되게 효율적이거든요. 그렇죠. 되게 성공률이 높아져요. 진짜로. 팀 덩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정말 유명한 어떤 미드레인지에서 45도 뱅크샷. 예. 네. 근데 정면에서 백보드 사용은 사실 되게 약간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쉽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세기 조절이 되게 어려워서 이거 조금만 세게 맞춰도 백보드 맞고 립 맞고 두두둑 돌다가 나와요. 이게 그렇죠. 되게 어려워서 예, 되게 좀 저는 왜 그렇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슈팅의 레인지가 다르잖아요. 특히 뭐 김낙현이나 문경원 전 감독 얘기했지만 3점 거리와 이 자유투 거리는 엄연히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3점 거리에서 좀 어떤 힘을 많이 주고 던지는 선수들이 갑자기 자유투 라인 안쪽에서 조금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던지게 되면은. 이제 힘을 아예 빼거나 아니면 이 각도 자체를 높여야 되는데 각도를 높이려면 이 스핀을 많이 걸어야 되니까 뭐 이런 약간의 차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오히려 쉽게 3점처럼 던질 수 있게 좀 백보드를 맞추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저는 들었는데 저는 이거 좀 바꾸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3점 감이 그날 좋은 선수들도 자유투를 백보드 맞춰서 던지려다가 뭐 엉뚱하게 미스하고 이런 게 요즘에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아쉽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김준환님께서 야구부장 인트로 수정하고 제압됐군요. 이게 저는 뭔 말인가 싶었더니만 이 제작진들이 진짜 네. 그래요. 네. 스포츠조선에서 유튜브 야구부장이 네. 백인싸 간판인 건 맞아. 네. 네,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매기나? 네. 아니, 조회수 늘리려는 수작이 그런 건가요? 네. 그건 재치 있다고 칭찬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참 지방 꼬라지 잘 돌아간다. 네, 네, 제작진분들 신경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불편을 드렸다면 제가 죄송하고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SK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뭐 매직 넘버가 굉장히 좀 길었었는데 결국 자력으로 오리온을 92대 77로 누르고 확정을 갖다 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관건은 뭐
4강이죠. 근데 이제 4강이 4월 20일쯤에 시작을 하니까 지금 거의 한 2주 이상을 쉬어야 되고 이때까지 어떤 컨디션 조절, 어떤 실전 감각 유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거고 그래도 SK는 다행인 게 정규리그 종료 직전에 지금 김선영 원이 다 돌아오면서 조금 이제 이 15일을 좀 이제 핵심 선수들끼리 다 손발 맞춰보면서 갈 수 있다는 건 이거는 되게 고무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밀원이 선수가 지난 3일날 KT전에서 14분 정도 뛰면서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어요. 초반에 뭐 약간 좀 뭐랄까 공백이 살짝 느껴지는 좀 둔탁한 모습들 그리고 석점을 한 2개 정도 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지만 확실히 골 밑에서 어떤 버티는 어떤 힘 이런 부분들에서 좀 감각이 좀 떨어지는구나 그랬는데 뭐 결국 3쿼터 들어서는 자기 역할을 하면서 14분 깔끔하게 뛰고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뛰고 나왔고 이 와중에 브랜든 브라운 개꿀. 네. 한 경기만에 네. 네, 떠났습니다. 네네네. 6분 뛰고 돈 받을 거 받았겠죠? 돈 받을 거 받고 네, 정말 초단기 알바. 네. 한 경기만 뛰고 나가는 경우 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선수가 국내에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SK가 또 말씀하신 대로 KT랑 붙었기 때문에 여기 또 이제 좀 관심도 많이 모았고 네. 이게 이제 뭐 좀 화용의 상을 봐야겠지만 어떤 미리 보는 챔프전으로서 어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좀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잠실 갔다 왔는데 잠실 가면서 저는 살짝 현타가 왔어요. 이 게임 봐야 되나? 그러니까 정규리그 1, 2위가 확정이 됐고 여기서 분명히 로테이션 돌릴 거고 그렇죠. 1.5군 나와서 좀 재미없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웬걸? 네. 제가 우리 농구팀장 최만식 선배라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 농구팀장의 짬밥을 너무 무시했나 봐. 완전 개꿀잼 그 경기였어요. 네. 막상 보니 좀 이제 어느 정도 핵심 선수 출전을 꾸준히 시키면서 약간의 간을 보면서도 좀 테스트도 해보고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서동철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로테이션을 좀 돌리긴 했었고 사실 SK도 총력전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나온 선수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다. 정말 그런 경기였어요. 경기를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엄청 재밌는 게임이었고 KT가 승리를 갖다 거뒀는데 뭐 SK도 원희 선수였던 정상 컨디션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수확이 있고 김선영 선수도 이제 많이는 안 뛰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선영 선수도 어떤 특유의 어떤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보여서 굉장히 괜찮았었고요. KT는 KT대로 그러니까 SK가 굉장히 끈끈한 조직력을 발휘하면서 따라오는 가운데 수비의 힘으로 해치고 나서 허훈과 양홍석의 능력으로 끝냈죠. 이 부분이 KT가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왜 강한지 보여줬던 두 가지 단면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김선영이 거의 한 라운드를 이제 비는 동안 이 SK가 정말 잘 버텼는데 그 중심에 이제 최준용, 안영준이 있었고 사실 최준용이 어떤 공격적인 면에서 비중 자체가 되게 올라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약간 뭐랄까요 팀 내 어떤 롤이 약간 바뀐 상황에서 김선영이 다시 왔기 때문에 김선영 부상 전과 부상 합류 후는 지금 약간 다른 그림이지 않습니까? 있는 건 똑같은 멤버는 똑같은데. 그렇죠. 메인 볼 핸들링에서 예전에 이제 김선영 선수가 한 6, 뭐 최준영 선수 3, 나머지 1 뭐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그게 김선영과 최준영이 한 비슷하게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그러니까 최준영의 MVP를 갖다가 몰아주기 위한 어떤 팀의 옵션의 약간의 변경일 수도 있고 또는 김선영 선수가 부상 이후에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메인 볼 핸들링을 좀 덜어내는 그러면서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세 번째는 플레이오프 때는 최준영의 어떤 그 볼 핸들링의 위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는 김선영에게 좀 더 달릴 수 있고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1.5번, 2번의 역할을 좀 극대화하면서 최준영이 거기에서 전면에 나서는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이 세 가지가 다 복합이 돼 있는데 플레이오프 때 좀 더 봐야겠지만 저는 김선영 선수의 어떤 볼 핸들링을 살짝 줄이고 최준영 선수 좀 늘리면서 SK가 시너지 효과를 뭔가 테스트해보는 모습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저도 이 선택은 되게 괜찮아 보이는 게 뭐냐면 사실 김선영 선수가 부상 전에도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뭐랄까요, 그러니까 쿼터별로 좀 이제 어떤 에너지를 쏟는 거를 좀 조절을 했었죠 예전부터. 네, 조절을 했었고 이게 왜냐하면 나이도 적지 않고 플레이 스타일상 정말 체력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최준영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신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완벽하진 않았기 때문에 김선영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비중을 가져갔는데 지금은 사실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최준영은 정말 MVP 레벨의 선수고 최준영만 있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게 증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최준영이 어떤 메인을 주고 김선영이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보조하는 느낌으로 하고는 이제 같이 이제
동행하는 느낌으로 가다가 4쿼터 승부처에서 김선영의 어떤 트랜지션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상대의 어떤 2대2 수비 스타일에 따라서 기습적으로 리머택을 하는 이런 빈도를 좀 높여가면은 오히려 SK가 경기 운영이 약간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예전에 이제 KGC 같은 경우에 천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렇게 대진표를 보면 다행히 SK는 4강에서 KGC는 피할 것 같은데 1-4-5, 2-3-6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모비스와 뭐 오리온이 만약에 5위가 되면 현대모비스 오리온 승자하고 4강을 할 텐데 만약에 챔프전에서 KGC하고 붙는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 시스템이 좀 효율적일 수 있겠다. 즉 이제 전희철 감독이 KGC의 천적인 것을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팀 칼라를 만약에 우리가 좀 바꾸게 되면 KGC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팀 컬러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뭐 공표는 하지 않겠지만 이 부분이 힌트가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SK는 기본적으로 리머텍이 메인입니다. 그렇죠.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걸 버리는 순간 SK 팀 컬러는 와장창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는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KGC는 리머텍 수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견고한 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스펠맨이 있고 문성곤이 있고 오세근 선수도 나름 괜찮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김선영이 세트 오펜스에서 어떤 리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리머텍까지 한다. 그러면 리머텍의 어떤 날카로움이 확실히 뭐 그냥 보통 수준이면 8 수준이라면 최준영이 메인 볼 핸들링의 어떤 개념을 좀 더 가지고 가고 김선영이 리머텍에 좀 더 집중한다 그러면 그 송곳이 리머텍이라는 송곳이 좀 더 날카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는 KGC의 이런 견고한 세로 수비도 어느 정도 뚫을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질 것이고 최준영이 볼 핸들링을 했을 때 어떤 원희하고 2대2 공격을 한다 그랬을 때는 KGC가 그동안에는 사실 김선영과 원희의 2대2를 주로 맡으면서 최준영에 대해서는 간헐적으로 그냥 문성곤이나 전성현을 붙였을 때 지금은 좀 더 최준영 쪽에서 다채로운 어떤 그림들 다채로운 2대2의 옵션들이 나오게 되니까 막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물론 문성곤이 굉장히 좋은 수비수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SK 입장에서는 그동안 리머텍만 있었는데 KGC와 깰 수 있는 무기가 리머텍만 있었는데 최준영의 어떤 2대2가 가세하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끈끈한 조직력이 같이 결합이 된다면 KGC의 어떤 그 수비를 깰 수 있는 다양한 카드가 좀 더 마련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KGC전에서는 좀 더 단초가 될 수 있겠다. 물론 뭐 4강에서는 어떻게 좀 비중을 갖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SK 약간의 딜레마가 있는 부분이 이제 특히 KT와의 매치업인데 이제 이 허일영 카드 이 활용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허일영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좋은 선수가 SK 입장에서는 활용 점정을 찍을 수 있는 선수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3점 슈터 전문 3점 슈터가 없잖아요. 뭐 안영준도 좋고 최주정도 괜찮지만 그쵸. 기본적으로 오프 더 볼 움직임에서 스크린을 받고 거기에서 석점을 때릴 수 있는 선수는 허일영이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네. 뭐 이현석 선수 정도가 있긴 하지만 뭐 슈팅이 그냥 정확한 정도지 뭐 전문 슈터의 어떤 그런 움직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일영이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그거죠. 최근에 농구를 이렇게 보면 활동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전문적으로 어떤 슈터 포지션을 갖다 놓고 어떤 포인트 가드 포지션을 갖다 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활동력으로 상대를 갖다가 제압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속공이나 트랜지션으로 흐름을 타고 거기에서 한 방 먹일 수 있는. 근데 한 방 먹일 수 있는 부분이 없어도 돼요. 예, 실전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수비 활동력을 가지고 가고 거기에서 막을 수 있는 팀 그러면서 트랜지션을 강화해서 세컨 브레이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이 경기 흐름을 가지고 가게 되고 최종 승자가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허일영이 만약에 투입이 됐다. 만약에 KT하고 게임을 할 때 투입이 됐다. 어제 경기에 좀 그랬었는데 KT는 약점이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약점이 이제 강강강이에요. 이 팀은 강강 중강량 강강 이게 좀 뭐랄까 댄스를 추면서 이렇게 그런 이제 헤지테이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완급 조절을 싹 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그게 누가 하냐면 김영환이하고 김동욱이 하잖아요. 근데 김동욱이 훨씬 더 뭐랄까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김동욱이 근데 들어가게 되면 SK 안영준이나 이런 선수들한테 완전 막힐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허일영이 많이 들어간다. KT는 그냥 김동욱한테 허일영을 맡기게 되면 어느 정도 다이다이가 되거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허일영을 만약 KT전에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김동욱이 들어오면서 KT의 약점인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매치업 상승이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어제 경기에서는 사실 김동욱 선수가 안영준 선수의 어떤 거친 수비에 좀 막히면서 3쿼터 초반에
살짝 자신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경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나오지만 하는데 결국은 컨트롤을 잡으면서 김동욱이 뭐 결정적인 역할을 좀 했던 부분들은 그런 매치업 상승이었던 역할들이 있으니까 SK가 이 부분을 만약에 KT하고 나중에 붙게 되면 어떻게 좀 처리를 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서 한번 언급을 해봤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SK는 이제부터 뭐 사실 준비라서 진짜 좀 지켜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다른 패턴을 들고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전시현 감독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오늘 방금 이제 얘기한 팀 KT 얘기도 저희가 해볼까요? KT로 바로 가볼까요? 예, KT도 이제 2위 확정을 한 상태로 이제 남은 정규리그 일정을 치르고 있고 뭐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지만 기본적인 어떤 전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SK 또 잡아낸 것 이런 것도 뭐 자신감 확보 측면에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어제 보면 이제 허은 양홍석이 이제 아무래도 이 선수들 확실히 KT의 어떤 코어였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경기이긴 했어요, 사실. 허은이 어제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좋았고 또 승부처에서 확실히 3점슛 2방, 3쿼터에 3점슛 2방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 고비고비보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돌파 능력으로 내외곽을 휘젓는 모습들. 그래서 SK 수비를 갖다가 와해시키는 그런 모습도 있어서 허은 정말 좋은 선수구나. 그러나 이제 SK가 이제 총력전을 할 때, 그러니까 수비에서 어느 정도 구멍이 있긴 했었어요. 리온 윌리엄스가 이제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좀 갖춰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허은은 역시 리그 최상급 가드다. 뭐 이런 부분 좀 나왔었고 양홍석 같은 경우에도 3쿼터, 4쿼터의 승부처에서 자신의 어떤 역할, 그러니까 그 안영준이나 최준영이 정말 만만한 높이가 아닌데 양홍석이 거기에서 해집으면서 뭔가 높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들 그리고 스파럽 슈터로서 그 견고한 슈터치 이런 부분이 확실히 성교창, 안영준, 최준영보다는 양홍석의 슈터치가 확실히 뭔가 클래스가 한 클래스는 아니고 한 0.2, 0.3 클래스는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있고 물론 이제 기복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파워로 밀고 들어갔을 때 그 매치업을 뚫어버리는 모습들. 그렇죠.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잡아서 풋백 득점 올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허은과 양홍석이 있는 KT가 강하긴 강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경기는 이 팀이 사실은 이제 이때까지 어떤 행보들을 보면은 6강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떨어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플레이오프에서는 결국에는 한계를 드러내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목표치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완이 되느냐 단기전에서 어떤 약점들 예를 들어서 뭐 허운에 대한 어떤 높은 의존도 그리고 양홍석이 단기전 되면 어떤 롤이 제한된다든지 좀 공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제한되면서 이제 팀 전체 공격 자체가 약간 이제 다운그레이드 되는 어떤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텐데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아까 뭐 언급하신 김동욱도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어떤 최고의 영입이라 볼 수 있는 어떤 정성우라는 카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게 약간 그림은 다를 것 같아요 작년이랑.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KT가 6강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이제 4강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 부분이 또 좀 달라지는 부분이고 근데 만약에 또 4강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 또 나온다 그러면 이 듀오에 대해서 어떻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 듀오를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나? 코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 수 있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플레이오프 4강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서동철 감독은 이제 라렌의 신뢰도를 확인을 했는데 뭐냐면 공격에서는 기복이 있지만 수비는 굳건한 선수다. 어제 이제 정직 기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라렌은 그냥 수비가 이제 좋은 선수다. 사실 공격의 스킬은 떨어진다라가 해외 스카우팅 리포트에서도 나왔던 그렇기 때문에 1대1 골밑에서 어떤 포스트업을 하는 거는 상대에게 찍힐 경우가 많다. 근데 이 부분을 서동철 감독이 모르느냐?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왜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그 라렌을 1대1 포스트업을 시키느냐라고 했을 때 소동철 감독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라렌이 사실은 중거리 미드 점퍼가 많이 좋아져가지고 그 부분을 던지는 거 이제 좀 선호한다. 그런 부분이 있죠, 사실. 그렇죠.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우리의 그 내외곽 밸런스가 무너진다. 그러니까 라렌이 그 골 밑에 섰을 때 어떤 리바운드 장악 능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골 밑에서 어떤 활동을 갖다가 좀 더 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은 납득할 만한 그 설명이 이게 그 실전적으로 볼 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공격에서 라렌의 포스트업이 가끔씩 나오는데 이 부분이 과연 효율적인가? 그 1대1 그냥 포스트업을 처리하는 선수들
뭐 함준이라든가 이런 선수들 보면 승부처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활로를 뚫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블록이나 상대 더블팀에 막히면서 상대 수비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속공을 먹으면서 흐름을 넘겨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은 살짝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그 부분도 서두철 감독도 고민이 좀 많다. 이게 아마 플레이오프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숙제. 그 숙제를 해결해야만 우승권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라렌의 포스트업이 가진 의미, 성철 감독님이 설명해 주신 그 이유가 저는 일단 납득인데 그 공격 리바운드 생산, 그러니까 네. 포지셔닝 자체를 로우 포스트에 두면서 어떤 그렇죠. 공격 리바운드 참여를 유도를 해버리겠다는 건데 이거는 뭐 굉장히 좀 좋은 얘기인 것 같고 그렇죠. 좋은 판단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라렌의 그 포스트업 옵션은 그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밀원이나 아셈마레이처럼 다른 어떤 빅맨들 중에 그걸 1대1 포스터 많이 하는 외국 선수들과 비교해보면 마레이나 원이는 이제 피딩이 돼요. 로우 포스트에서 공격에서. 그러니까 네. 피딩이라는 옵션이 같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어떤 더블팀이 온다든지 혹은 그에 준하는 어떤 이제 상황, 그러니까 골 밑에 수비가 순간적으로 내가 밀고 들어갔는데 몰린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빼주는 패스들이 사실 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사실 라렌은 밀고 들어가면은 사실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는 선수예요. 맞아요. 피딩이 잘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밖을 보거나 혹은 이제 밖의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한번 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든 내가 던져야 되는 어떤 스타일. 이거는 뭐 선수의 특성이죠. 예, 특성이고 어떻게 보면 단점인데 그렇다 보니까 라렌의 1대1은 사실 더더욱더 어떤 팀 공격의 흐름을 약간 빽빽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실제로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재 감독님이 그런 어떤 공격 리바운드 가담을 어떤 이유로 라렌의 포스트업 비중을 일정 수준 가져간다면 이거를 너무 높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확실하게 들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 포지션이 하는 건 좋지만 라렌이 1대1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허운, 양홍석, 정성호, 김동욱 같은 어떤 외곽 자원들이 사실은 싹 죽죠. 예, 싹 죽어요. 정말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움직임을 조금 가져가도 사실 거기에서 뭔가 라렌에서 좋은 피딩이 나오는 경우도 잘 없기 때문에 이거를 빈도를 잘 조절을 해주면서 가는 게 중요하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서동철 감독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2대1을 하든 1대1을 하든 우리는 5대5 공격을 하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라렌이 1대1 공격을 한다. 김동욱이 주로 넣어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허운이나 양홍석이나 이런 선수들 서 있는데 그렇죠. 서 있지 말고 뭔가 부지런히 컷을 하면서 컷이나 이제 그 침투를 하면서 라렌에 피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고 물론 그게 안 되더라도 그렇죠. 또는 라렌 뭐 2대 게임을 해도 나머지 세 선수가 그냥 있는 것들에 오프더볼 스크린을 해주면서 뭔가 이제 제2, 제3의 찬스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했지만 네.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거는 그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떤 한계에 치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허운과 라렌의 2대2 또는 라렌의 1대2 공격은 지금 KT가 승부처에서 가져가야 되는 것임을 상대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수비법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 근데 지금 안 해왔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 양홍석을 스파랍 슈터로 쓰는데 이 선수를 예를 들어 이 선수가 공격 리바운드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좀 더 골밑으로 전진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허운과 라렌이 2대2 공격을 한척하면서 양홍석과 라렌의 뭐 빅빅 피켓롤을 한다든가 아니면 김영환의 미스매치를 갖다가 활용을 해서 김영환의 김동욱 미스매치를 활용을 해서 골밑을 노린다든가 그러면서 라렌의 어떤 그 위치나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조정을 해줘야겠다. 그런 식의 어떤 방식을 좀 더 섞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테스트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아마 KT의 공격의 단조로움, 클러치에서의 공격 단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네. 사실 KT가 작년 플레이오프 때도 똑같은 상황을 네. 맞이했다가 결국에는 정규리그 때 거의 하지 않았던 양홍석이 어떤 2대 게임 빈도를 갑자기 높였고 이게 양홍석이 안 하던 걸 하니까 사실은 서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율이 떨어지면서 KGC에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사실 그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주의 준비 기간은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KT가 그걸 보완해야 되는 시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 지금 이제 김현민이나 한희원 선수 지금 그 출전 시간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플레이오프 때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박지원이 좋아요.
아 좋아요. 네. 네. 박지원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던 그 활동량과 그 트랜지션, 그리고 세컨 네. 브레이크 여기에 사실 강점이 있는 선수가 저는 박지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당장 지금 이제 허원이라는 너무 굳건한 선수고 정성우라는 너무 좋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박지원의 출전 시간이 많을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을 받고 나오고 기회를 부여받는 정도 수준이 되는데 아마 저는 KT가 조금 더 높은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혹은 뭔가 변화를 줄 때는 박지원이 분명히 그 메인 칩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요즘에 경기 볼 때마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그 농구가 신장이 아니고 심장으로 한다 그러는데 맞죠. 그 심장으로 하는데 신장이 큰 게 유리한 건 또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정성호, 허훈이 이렇게 있었을 때 미스매치 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걸 메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있으니까 그건 가지고 가도 대신에 박지원 그 두 선수만 많이 쓰니까 박지원의 어떤 비중을 어느 정도 섞어서 거기에서 박지원이 할 수 있는 역할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면 국내 지도자분들이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농구를 그냥 똘똘하게 하는 선수를 좋아해요. 정확하게 하는 선수 맞아요. 그리고 막 실수하고 이러면 키가 크거나 뭐 운동 능력이 좋아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서정철 감독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감독들이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대체로 국내 지도자 몇몇 지도자들이. 근데 실제로 코트 마진이나 이런 걸 딱 봤을 때 그걸 한번 따져보자고요. 그렇게 딱 봤을 때 활동량이 굉장히 넘치고 실수가 조금 있더라도 거기에서 했을 때 어떤 그 숨겨진 공헌도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본다면 별 차이가 없어요. 실제 결과적으로는 네. 오히려 그 선수한테 경험치를 줬을 때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KT 편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이제 9승 43패 10이고요.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SK전, SW 그리고 남은 경기에서 이제 좀 10승 두 자릿수 승수를 네. 조금 일단은 노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은 뭐 저희가 댓글에서 얘기를 했지만 계속 이제 좀 미래를 보고 가는 팀이라 아직은 좀 이제 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LG하고 91대 72로 패했고요. 막 김신혜 선수 9구부터 했고 이원수 선수 34분 뛰면서 17득점 7리바운드 뭐 괜찮았는데 여전히 이제 역부족이죠. 물론 이제 뭐 외국인 선수 2명이 없다라는 부분도 문제인데 경기력 자체가 그러니까 뭐랄까 좀 부족해요. 그렇죠. 좀 부족해. 이게 사실 뭐 체질 개선이라는 게 정말 비시즌을 정상적으로 보내도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시즌 중에 어떤 이런 과정을 이제 말미에 이렇게 겪고 있으니 이게 사실 바로 된다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나마 이제 우리가 기대를 걸고 보는 건 이 개개인의 유망주들이 약간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그래서 이규석 감독 땡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각자 숙제를 주고 있다 매 경기. 그러니까 뭐 승리 자체보다도 팀으로서 뭐 같이 승리하는 이런 것 사실 현재 전력상 어려운 부분이 많고 각자 선수가 그날 내가 받은 숙제를 잘 이행하느냐 플레이적인 측면에서 이런 디테일들을 하나하나씩 짚어주고 있다고 해요. 네. 일단 이규석 감독 대행이 그렇게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규석 감독 대행도 올 시즌 끝난 다음에 그만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습니까? 뭐 코칭 특방 만약 오게 되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어쨌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드리고 이 감독 대행이 이제 이원석과 차민석에 대해서 지금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원석은 약점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에 대해서 뭔가 좀 나온다. 근데 이게 뭐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고 나머지 그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될 것 같은데 차민석은 지금 방향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는 차민석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저희가 중간중간 좀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일단 이원석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이원석. 네, 그렇습니다. 이원석은 역시 아무래도 지금 뭐 데뷔한 선수이긴 하지만은 역시 뭐 저희가 자주 얘기했지만 이 마른 어떤 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수비에서 그게 약점으로 좀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사실 이상민 감독이 있을 때도 이원석이 좀 이제 많이 기용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상민 감독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또 수비적인 측면에서 좀 불안한 게 많고 이게 사실 파워 문제랑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거는 사실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좀 계속 노력을 해줘야 돼요. 이게 뭐 사실 마른 체형이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갑자기 벌컥되는 건 사실은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부상 리스크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플레이에도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서서히 좀 이제 요즘에 어떤 트렌디한 어떤 코어 근육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코어 근육을 채워가면서 어떤 파워를 좀 늘려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이규석 감독님이 요 LG전을 앞두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좀 되게 디테일한 작은 부분들인데 뭐냐면
이원석이 골 밑에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수비를 할 때, 그러니까 뭐 2대2 수비든 헬프 디펜스를 할 때, 그러니까 동작 이 자세가 이렇게 오히려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이게 보통 수비할 때 자세가 낮다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부분이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규석 감독 대행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원석 같은 어떤 빅맨들, 특히 헬프 수비를 하는 경우에서는 오히려 몸집을 크게 키워서, 그러니까 자세를 높게 하고 몸을 크게 이제 보이게 해서 이게 상대 부담을 주는 게 훨씬 좋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디테일들을 짚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원석 선수가 아마추어에서 농구를 하면서 만들어준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을 텐데 아마 지금 이제 삼성은 그거를 약간 하나하나씩 좀 교정해주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은 저는 좋은 부분 같아요. 뭐냐면 이제 수비에서 기본적으로 자세를 낮추는 거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걸린다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세를 낮추는 건 굉장히 좀 힘들다. 시간이 좀 걸린다. 근데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도 뭐 NBA뿐만 아니고 초등학교 때부터 사이드 스텝 훈련을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우리는 이제 그런 그 기본적인 부분이 부족해요, 많이. 아마에서. 그걸 할 필요가 있고 국내 농구도 그걸 했을 때 정말 잠재력이 높은 선수들이 훨씬 더 실링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원석이 자세가 낮은 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거다. 근데 이규석 감독 대행 같은 경우에도 실전에서는 몸 크게 하는 게 좋다는 건 뭐냐면 일종의 꿀팁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이거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몸집을 높게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상대가 뒤에서 뭐 이렇게 포스트업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타이밍에 확 올릴지 말지 이런 거니까 그건 자세가 낮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올리는 거는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로 해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이원석이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두 가지인데 파워하고 포스트업. 그러니까 포스트업을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미스매치에서 좀 키가 작으면서 밀어내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들에게서는 씹어 먹어야지. 네. 이제 그런 부분 높이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죠. 그게 돼야만이 외곽에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페이스업도 훨씬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고 상대가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얘는 진짜 뭔가 매치업 상대를 맞춰줘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털리는구나. 이런 공포심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포스트업이 기본적으로 너무 안 되니까. 그리고 페이스업 같은 경우에도 포스트업이 안 되니까 페이스업도 반쪽짜리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언뜻 하이라이트 필름에서만 나오고 실전적으로 팀에서 공헌도는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에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른데, 그러니까 진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부단한 노력 할 수 있어요. 코비 브라이언트 같은 경우에 1년에 10kg 찌워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부상 그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하면 되는 거지. 벌크업을. 예를 들어서. 그쵸. 그리고 코어 운동도 자기가 잘 하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정말 노력도 필요하고 그런 특별한 어떤 스페셜한 방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를 만약에 못 한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노력이 부족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해야 돼요. 이원석은. 네. 그렇지 않으면 내년 시즌 그냥 똑같은 평범한 빅맨.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원석이 그러면 이제 공격적인 측면을 좀 놓고 보면은 스코어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원석은.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1대1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선수가 가진 어떤 사이즈 그리고 이제 민첩성 이건 이 선수의 신장과 민첩성이 결합된 이 재능은 사실 되게 좀 유니크하거든요. 한국에서 그렇죠. 이 신장 이 정도 스피드를 가진 선수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극대화하려면 저는 공격 리바운드 가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연세대 때부터 이게 강점이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서는 좀 양홍석 같은 어떤 움직임들을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양홍석이 사실은 막 세밀한 공격 스킬셋이 되게 좀 약해 보이는데 뭔가 투박해 보이는데도 굉장히 좋은 게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이 공격 리바운드 가담과 그때 나오는 어떤 터프함이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저는 이원석이 그런 어떤 터프함을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선수가 슈팅력이 있으니까 피켄팝을 하더라도 픽앤팝을 해서 밖에 빠져 있다가도 다른 선수가 슛을 던질 때 이제 다른 선수 이제 블라인드 사이드에 있다가 쑥 들어가서 그냥 올라가 버리는지 이러면 사실은 이원석 정도의 높이를 가진 선수의 어떤 리바운드 가담 막는 게 국내 웬만한 선수로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자 힉스와 김시래라는 좋은 어떤 에이스급들이 있으니까 어떤 이 선수들과 어떤 연계 플레이를 위해서 좀 스크린 플레이를 조금 더 세밀하게 가다듬었으면 좋겠다. 정확한 스크린을 거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스피드가 있으니까 스크린을 안 걸더라도 스크린 동작을 했다 슬라이드로 빠지는 동작들이라든지 어떤 그리고 그때 어떤 타이밍 같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연구만 돼도 제가 봤을 때는 두 자릿수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퍼펙트점까지 가미가 됐을 때. 이동환 네. 기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고 그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100% 맞는 얘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원석이 스피드와 어떤 높이를 겸비한 그러니까 아테투쿤보 타입 또는 양홍석 타입의 그런 선수로 좀 외곽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돼요, 이 선수.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농구 선수들 유망주들 중에 보면은 파워가 턱없이 부족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선수인가? 아니 모델이야?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적인 파워가 너무 없어요. 아테토쿤보 같은 경우에도 상체 근육 보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말라 보이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선수가 스피드를 좀 더 앞세우는 건 맞지만 기본적으로 골밑에서 어떤 버티는 힘이란다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원석은 없어. 예. 이정현도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파워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코어 근육을 활용을 하면서 스피드를 활용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너무 없으면 채워줘야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문제라는 건 근데 왜 못 채우느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기보다 뭐냐면 이제 어떤 그 한국 농구 시스템의 무지 이런 부분도 있고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주위에서는 다 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나쁜 관성 같이 가는 거죠. 있는 거죠. 너는 그 정도만 해도 높이가 있고 뭐 이렇게 되면 할 수 있어. 아마에는 충분히 아마에서는 통하죠. 근데 프로에서 안 통하잖아. 그렇죠. 네, 어떻게 네.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추어 그 친구 여러분 만약에 자기 신의 몸이 그렇다면 저 고민을 한번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프로에서 그러면? 네. 그 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농구에서 몸이 말랐는데 기술적으로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선수가 네. 대표적으로 아레토콤보가 긴 팔에 뭐 긴 몸을 가지고 우당탕탕 돌파를 해버리니까 저렇게 말라도 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고 사실 루카 돈치치나 커리 같은 선수도 뭔가 되게 기술적인 것만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돈치치나 아데토콤보나 굉장히 파워가 좋은 선수들. 그렇죠. 커리도 기본 이상의 파워를 가지고 맞아요. 신장이 좋아요. 그러니까 농구에서 사실은 뭐 현대농구 트렌드가 바뀌면서 스피드 중심의 어떤 볼 핸들링 중심의 슈팅 기술의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비중이 높아졌죠. 근데 그런 어떤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기반은 몸싸움과 어떤 몸싸움을 통해서 내 공간을 확보하면서 움직이는 그렇죠. 거. 돌파를 그게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예, 예를 들어 이원석이라도 내 스피드를 활용해서 돌파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웬 프로 레벨에서는 결국에는 사이드 스텝으로 쫓아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갈수록 내 돌파 루트에 침범을 합니다. 상대 사이드 스텝이. 이게 파울이 안 불린다면. 그렇게 됐을 때는 내 파워를 가지고 그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야 돼요. 그 과정에서 컨택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아데토콤보나 어떤 루카 돈치 같은 선수들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 그 과정에서 밀어내버려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 스페이싱을 확보를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상대가 그 파워에서 밀려서 무리하게 들어오면 파울 유도가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와 스피드는 겸비가 되어야지 스피드만 가지고 돌파를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농구에서는 프로 레벨에서는. 그런 그런데 생각이 지금 들어요. 이제 유망주들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그런 컨택이 이제 보이지 않는 컨택이 중요한데 그 컨택한 이후에 자신의 스페이싱을 만드는 능력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원석한테는.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민석 같은 경우에는 파워가 그런 파워는 지금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그게 좀 더 해야겠지만. 근데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 센스도 괜찮고 준수한 파워도 있는데 운동량이 평범해요. 높이도 애매해요. 그렇죠. 그리고 기술이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로에서 이렇게 딱 뛰었을 때는 이 선수가 존재감이 부족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차민 선수 생각하면서 이제 그 얘기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문성우 선수랑 인터뷰를 했는데 문성우 선수가 대학 이제 프로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가 있냐고 해서 문성우 선수가 자기가 얘기하는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칼 하나를 확실하게 갈아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얘기입니다. 예, 이게 사실 문성훈 선수도 어떻게 보면은 1순위로 이제 프로에 왔는데 생각보다 부침을 많이 겪었고 이제 뭔가 전부 다 하는 선수가 아니라 뭐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이제는 어떤 정말 탑 레벨의 포워드로 올라간 선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차민석에게도 이게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민석이 뭐 이제 어떤 이제 특성들을 얘기해 주셨지만
확실한 강점이 없어요. 프로에서 통할 만한.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슈팅이 뭐 이제 어느 정도 탑 레벨이냐, 당장 쓸 수 있는, 혹은 어떤 개인 돌파 능력이 뭐 탑 레벨이냐, 스피드가 탑이냐, 그렇다고 파워가 탑이냐, 아니면은 리바운드나 어떤 포스트업 기술이 탑이냐. 사실 어느 것도 프로 레벨에서는 탑이 아니에요. 다 그냥 평범하거나 평균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명 선수는 지금부터 뭔가 그러니까 그 길을 찾는다는 게 내가 확실하게 이것만큼은 어떤 선수와 경쟁해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뭔가 하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부터는 선택의 문제이긴 한데 맞아요. 그걸 이제 잘 고르게 도와주는 게 삼성 코칭 스태프의 어떤 능력이고, 이걸 찾지 못한 채로 이렇게 시간이 간다면 이거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너무 어린 선수라 함부로 말씀드리기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냥 애매하게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계속. 예, 그냥 키 크고 그냥 재능이 있었던 선수, 아까운 선수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하나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저도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유망주들이 이제 뭐 그런 이유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재능의 부족, 그다음에 코칭 스태프의 잘못된 판단, 뭐 이런 부분인데 근본적으로는 자신의 노력 이 부분이 가장 좀 커요. 실제적으로 예전에 아주 예전에 한 10년 전 이럴 때는 이제 뭐 코칭 스태프의 판단 부족이라든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외부적 변수가 좀 더 컸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민성은 정말 특별한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어. 그 특별한 노력을 하는데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해서 이동희 기자 말한 것처럼 어떤 특별한 칼 하나를 일단 가지고 가자. 그렇게 된다면 어떤 길이 보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을 잘 어떻게 보면은 이제 노력은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약간 내 한계를 확실하게 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문성 선수 얘기했죠. 문성 선수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는 자기가 이제 난 프로에서 에이스가 될 거야. 이것저것 다 잘하는 선수가 될 거야라고 네. 생각을 했대요. 이게 사실 뭐 당연히 처음 온 선수들 욕심도 나고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의 어떤 나는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걸 인정하고 내려놓는 게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명 선수도 어떻게 보면 고졸 최초의 1순위 신인이고 사실은 뭐 어쨌든 아마추어 무대를 완전히 뭐 평정한 선수 아니었습니까? 대학 무대에서도 정말 러브콜을 많이 받았을 테고. 근데 이제 그런 선수가 갑자기 프로 왔다고 해서 어떤 나 이렇게 잘 나가는데라는 마음을 놓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단기간 이렇게 어린 선수가. 하지만은 좀 스스로에게 냉정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멘탈적으로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삼성 코칭 스태프 같은 조언이나 이런 분들 좀 필요하고요. 이 선수가 진짜 그 한계나 어떤 자신의 그런 부분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가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서 끝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뭔가가 딱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다시 또 방향 설정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서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어정쩡하게 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 그냥 끝이에요. 끝. 네. 많은 선수들이 그랬습니다. 뭐 네. 여담이긴 한데 네. 저도 항상 이제 한 몇 년 전부터 방송할 때 나는 분석도 잘하고 네. 웃기기도 웃기고 네. 진행도 잘하고 다 잘할까요? 네. 저는 안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려놨거든요. 네. 특히 애드립, 센스 네. 이런 네. 건 난 안 되는구나. 말이 간결하게 탁탁탁 하는 건 나 안 되는구나. 에이 포기하자. 우리 이동환 기자는 그런 꿈이라도 있지. 저는 이 방송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도 그러니까요. 이제 선수들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신의 영역에서 그런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네, 그 생각이 차민석 듭니다. 선수 화이팅 하시고 네, 화이팅 이원석 했으면 선수 좋겠어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리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온 26승 27패고요. 현재 5위입니다. 네, 지금 이제 5위가 정해지진 않았어요. 지금 가스공사랑 동률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일 경기가 보면은 오리온이 삼성이랑 하고 네. 이렇기 때문에 오리온이 지금 이제 가스공사들 타이브레이커 가지고 있어서 네. 이기기만 하면 끝나요. 가스공사 결과에 그렇죠. 상관없이. 그러면 5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도 5위가 좀 유력하지 않나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6강 플레이오프는 확정 지은 상황에서 SK와 KT를 만났는데 졌어요. 네. 질 수 있는데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이승현 선수가 돌아왔죠. 네. 그리고 나름 잘 싸웠어요. 할로웨이 괜찮고요. 이대성이 돌아왔어요. 이대성이 최근에 보면 내실을 갖다 좀 다지면서 뭔가 에이스로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 근데 팀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이승현이나 이대성이 빠졌을 때보다 경기력이 좋지 않아요. 이게 좀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썸네일을 뭘 뽑았냐면 자 홍길동 농구인지 탕간오리 농구인지 오리오나 선택 좀 해라. 네. 뭘 선택할래?
자 이걸 이번 주 주제로 잡았어요. 이게 사실 6강 플레이오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어떤 그 경쟁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약간 디테일하게 풀어보면은 이제 이 탐관오리 농구는 그냥 주전 멤버 핵심 코어들을 가진 힘을 가지고 그냥 힘으로 그냥 눌러버리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단순한 어떤 스타일이고 홍길동 농구는 최근에 오리온이 말씀하신 대로 이승현 이대성 없어 오히려 잘 나갔을 때 네. 어떤 이제 어떤 롤 플레이어들 로테이션 멤버들이 어떤 에너지 레벨을 극대화해서 진흙탕 싸움을 유도하고 거기서 이제 상대 숨통을 메이스 이승현 이대성이 팍 끊어버리는 식의 어떤 이런 선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죠. 이제 단기전에서는 저는 무조건 홍길동 농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탐관오리 농구하면 플레이오프에서는 경쟁력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네. 오리온이 그러면 그런 홍길동 농구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저는 좀 기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뭐 그 탐관오리 농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이대성이나 이승현을 갈고 그다음에 이제 할로웨이하고 그 라둘리차의 어떤 그 플레이 그 특성이 코어가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약팀에게 강하고 강팀에게 약한 그런 모습 보이고 클러치 타임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쭉 왔다가 그러다가 이대성 이승현이 빠지고 난 다음에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 그 최승욱이라든가 최현민이라든가 박진철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고군분투하면서 뭔가 오리온의 끈끈한 팀 농구가 네. 그 생기는가 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이승현 이대성이 왔을 때 시너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게 과연 나올까? 플레이오프 6강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요런 궁금함도 좀 생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강호준 감독님이 단기전 성적이 사실 좀 안 좋은 편이에요. 네. 안 좋은 편이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탐관오리 어떤 농구 이게 되게 나쁘게 들리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더 탐관오리 농구와 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어떤 가진 전력을 좀 극대화하는 쪽으로 많이 이제 농구를 이제 팀을 어떤 많이 좀 이끌어 오셨고 이대성 이승현 할로웨이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거를 좀 이제 거기 더 집중을 하실 것 같은데 좀 솔직히 좀 걱정돼요. 네, 솔직히 좀 걱정되고 그나마 이제 조금 오리온 입장에서 호재는 뭐 이따 얘기했지만 지금 현대모비스가 상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6강에서는 이 탐관오리 스타일이 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현대모비스 편에서 뭐 얘기를 하겠지만 라션 토마스가 플레이오프에서 불안전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이 가진 기본적인 전력을 생각하면은 그래도 6강에서 통할 거예요. 근데 오리온이 이후에 어떤 사실 오리온이 기본 전력이 6강에 만족할 팀은 아니거든요. 4강 그 이상도 노려는 볼 텐데 거기서 통할 거냐? KT, SK, KGC 같은 팀들, KT, SK 중에 뭐 이제 4위로 올라가니까 SK를 만나겠죠. 통할 것이냐? 이게 좀 걱정이 돼요. 특히 SK 상대로 이 홍길동 농구 해가지고 한번 이겼잖아요. 네. 이동 기자도 얘기를 하셨지만, 근데 실제로 단기전에서는 결국 또 이제 탐관오리 농구로 돌아갈 거고, SK는 일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귀족이에요. 귀족 상대로 탐관오리를 한다? 성골이죠. 성골. 네. 이러면 정규리그 1위 아닙니까? 그렇죠. 귀족한테 야 내놔 이러면은 목 날라갑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메이야 이러면서 메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호되게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 설정 말씀하신 대로 좀 되게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이 단기전에서 그러니까 지금 정규리그는 사실 각 팀 다 서로 6번을 붙기 때문에 서로 이제 맞상대했을 때 패 그리고 어떤 장단점 서로 상대했을 때 장단점도 다 이제 드러나 있기 마련. 이미 서로 스카우팅이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오리온이 보면은 결국에는 이승현 할로웨이 2대2의 이승현의 어떤 도우미 역할 그리고 승부처에서 어떤 이대성의 미드레인지 게임 이게 핵심이라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상대 팀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비를 준비를 해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대성이 약한 쪽으로 뭐 2대2 수비 방향을 몬다든지 이대성이 쇼코너에서 미드레인지 게임을 할 때 트랩 수비 빈도를 뭐 조절을 하고 방향을 좀 조절한다든지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실 오리온이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막 카운트를 칠 수 있도록 디테일들이 위치 조정을 해주고 뭐 이제 스크린 거는 타이밍을 바꾸고 스크린 걸 때 이제 뭐 원래 한 명이 와서 걸던 거를 더블 스크린, 스태거 스크린으로 약간 바꿔서 이제 한번 꼬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오리온이 될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거죠.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 정규리그 때 그런 모습 잘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변수가 이정현인데 지금 이정현이 이제 시즌 막판에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강호준 감독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어떤 그냥 최대 장점을 살리면서 일단은 가야 되는 신인이니까.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인데 그리고 공수에서 어떤 이제 부담감이 있어요. 이정현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이제 다 온전히 하면서 뭔가 실수가 나오는 건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그 뭐 다부지게 하라든가 아니면 그 실책을 줄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가혹하지 않나. 사실은 이 선수가 어떻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선수에게 맞춰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잘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패턴을 좀 맞춰준다든가, 아니면 이 선수의 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비가 좀 더 강한 선수를 갖다가 박스 투 박스로 좀 붙인다든가 이런 그 조치가 좀 필요한데 그런 조치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게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정현을 과연 어떻게 쓸 것인가, 그리고 이동환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이대성의 어떤 그런 공격 루트가 초반에는 통하지만 그 중후반 갈수록 좀 확률이 떨어지는 거는 그런 어떤 상대가 이제 익숙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카운터를 어떻게 칠 것인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되면 공격적 농구를 하는 것이고 아니면 탄강놀이 농구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현대모비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이제 지난 주 중에 경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4위고요. 이제 내일 한 경기 남아 있고 지금 이제 9일부터 6강 플레이오프 시작하는데 이제 4위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뭐 울산에서 스타트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아까 오리온 얘기하면서도 언급을 했지만 중요한 건 이 팀이 지금 라시온 토마스가 일단 1차전 결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후에도 언제 출전할지 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좀 되게 큰 변수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조금 이해는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라시온 토마스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저희가 뭐 2주 전, 3주 전부터도 이게 라시온 토마스가 될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그러니까 플랜 B를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그렇죠. 그거 없이 쭉 그냥 라시온 토마스 믿는다 이렇게 간다? 이건 유작 감독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제 뭐 현장에서 좀 들어보면은 현대모비스도 토마스가 올까라는 보면서 좀 구단도 좀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좀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믿고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토마스가 이제 얘기에 따르면은 이제 어제죠 3일에도 어떤 재활훈련 말고 어떤 진짜 농구훈련을 아예 시작을 하지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첫 경기가 지금 이제 9일이니까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이라서 이제 유작 감독 말에 따르면 뭐 아무래도 힘들다. 1차전은 뭐 사실 못 뛴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후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유작 감독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 데미지가 진짜 커 보여요. 근데 네. 문제는 또 여기에서 이게 사실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럴 수도 있어요. 이 팀은 진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제가 이게 깜짝 일 수도 있다. 근데 저희가 다각도로 취재해 본 바로는 라시온 토마스가 플레이오프 1차전 출전이 좀 불투명하고 나온다 해도 정상 컨디션은 아니다. 요거거든요. 네, 그렇죠. 난 더 이상 언급 안 할래. 갑자기 느낌이 쌓여졌어. 그렇죠. 네. 이제 20년 개근하시면서 많이 당해보셨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뭐 다른 어떤 변수를 뭐 새로운 카드를 현대모비스에 가져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토마스 이탈은 1차전 스타트는 유력해 보이고 이렇게 됐을 때 현대모비스가 과연 대처가 가능한가? 예. 다른 팀도 아니고 오리온 정도로의 어떤 좋은 로스터를 가진 팀에게 이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뭐 버크너가 이거를 그러니까 잘 어느 정도 메워주고 갈 수 있는 선수면은 버크너의 출전 시간 한 30분 정도 가져가고 10분을 국내 선수. 왜냐면 현대모비스 그래도 사이즈가 좋은 팀이니까 이렇게 메워갈 수 있는데 버크너가 사실은 그렇게 뛰어서는 사실 현대모비스가 경쟁력을 높게 가져가기 좀 힘든 구조이긴 하지 않습니까? 할로웨이가 우위죠. 그렇죠. 확실한 우위죠.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그 현대모비스는 고전하는 게 뭐냐면 이대성에 대해서 고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이대성을 막기 위한 어떤 수비법을 사용하는데 그게 또 부담이 되는 거고, 여기에 할로웨이까지 버큰을 압도한다 그렇게 되면 현대모비스가 구조적으로는 좋지는 않죠. 꼭 라시온 토마스가 필요하고 아니면 라시온 토마스가 아니어도 버크너보다는 좀 더 나은 그런 외국인 선수가 필요한 게 사실인데 게다가 이제 국내 선수들 뭐 5분에서 10분 뛴다고 그러지만 함지훈, 장재석이 이렇게 있을 때 골밑을 압도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살짝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상태고, 다행히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윙맨 자원이 워낙 풍부하고 로테이션이 굉장히 좀 잘 돼 있는 팀이기 때문에 특정 선수에게 어떤 의존하는 이제 의존도는 좀 적다. 그런 점에서 오리온보다는 뭔가 어떤 선수가 터질지 모르겠지만 터질 가능성은 좀 더 높다. 이렇게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현대모비스는 진짜 그냥 벌떼 농구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도 이 팀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두터워요 로스터가. 네. 예, 윙자운도 두텁고 사이즈도 그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 네. 로스터를 최대한 이제 폭넓게 쓰면서, 물론 이게 단기전의 특성과는 좀 안 맞을 수 있는데 네. 이게 라션 토마스가 없는 타격을 그냥 풍반 로테이션과 활동량으로 메워가면서 특유의 어떤 스피드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가야지 그냥 일반적인 어떤 단기전 템포의 5대5 싸움으로 가서는 현대모비스가 아무리 뭐 유작 감독이 워낙 뭐 별명 만수지 않습니까? 다양한 수를 가져오더라도 이 구조에서는 사실은 시리즈를 잡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그만큼 토마스의 공백이 좀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현대모비스의 지금 좋은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대성이나 뭐 이승현을 이제 1대1로 막을 수 있는 선수들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로테이션 돌리면서 벌떼 농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체력전으로 갈 수 있어요. 뭐 최진수가 막다가 이우석이 막다가 이대성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승현 같은 경우는 뭐 함준이 막다가 장세진이 막다가 이렇게 될 수 있고, 그렇게 따지면 오리온이 이대성과 이제 이승현의 어떤 의존도가 만약에 심해진다. 그래서 그게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현대모비스가 장기전으로 갈수록 유리해질 수는 있죠. 유리해질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할로웨이가 골밑을 폭격을 해가지고 그냥 뭐 승부처에서 뭐 그 흐름을 갖다가 잡아버리고 거기서 한두 게임이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현대모비스가 이제 승률이 좀 더 높은 상태인데, 사실 지금 상태에서는 좀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라션 토마스가 어쩔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뭔가 그 재밌는 반전이 있으면 진짜 흥미로워질 것 같아요. 이 시리즈가. 그렇습니다. 네. 네, 뭐 미디어 데이도 있고, 이제 또 6강이 9일부터 열리게 되죠. 9일부터 열리게 되는데, 그 경기를 갖다 또 보면서 또 다음 주에는 또 얘기를 하고, 저희가 수요일 정도에 아마 녹화를 6강 특집으로 할 텐데, 그때 좀 더 많은 분석 그리고 저희의 예측까지 네. 해서 특집 방송을 하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